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직장 다니는 워킹맘입니다. 저만 굴곡진 인생을 산 줄만 알았는데 사연을 들어보니 세상에는 별의별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들으시면 놀랄만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부족한 글솜씨지만 용기 내 사연을 쓰려고 합니다. 맞춤법이 조금 틀리고 문맥이 안 맞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친엄마의 얼굴을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말로는 제가 3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눈치로는 친엄마라는 사람이 바람이 난 것 같았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빠와 나이가 15살 차이가 나는 오빠와 살았습니다. 오빠와의 나이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늦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빠가 일을 나가시면 오빠가 저를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오빠 손에 이끌려 오빠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15살이나 차이 나니 오빠 친구들은 저를 너무 이뻐해 주었습니다. 대부분 만나는 곳은 당구장이었고 그곳에서 먹는 짜장면은 너무 맛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영자야, 이제부터 이 사람이 네 엄마다. 엄마 말씀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나도 친구들처럼 엄마가 생겼다는 기분에 뜰뜻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새엄마는 저에게 너무도 잘해주었습니다. 치맛바람이 센 엄마들만 할 수 있는 학부모 운영회 위원이었기도 하고 그런 엄마를 두었다는 게 어렸을 때는 왠지 모를 뿌듯함이 있었던 건지 친구들에게 으스댄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빠는 새엄마가 들어오고부터는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새엄마로 인해 저희 학창시절은 풍족하고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새엄마라는 개념보다는 이쁘고 착한 우리 엄마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대기업 협력업체로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건 모두 할 수 있었습니다. 불만이 있었다면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저와 놀아줄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요일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놀아주시려고 자연농원도 놀러가고 야구도 함께 보러 다니며 늦둥이 딸이라고 이뻐해 주시고 사랑을 듬뿍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회사 일에서 손을 완전히 떼셨습니다. 그때 당시 아버지 나이가 50대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딱히 사춘기도 겪지 않은 저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니 너무 좋았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와 함께 전국 여행도 다니고 주말에는 바다에 낚시도 다니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오빠와 아버지의 불화가 극에 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또렷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아버지와 오빠는 만날 때마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싸웠습니다. 저에게는 오빠나 아버지나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만날 때마다 싸우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독립해서 살았던 오빠는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둘 사이는 언제나 위태위태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곰고 골맞던 게 제대로 터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빠는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당신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심하게 싸웠습니다. 그날은 너무 무서워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지만 다투는 소리는 귓속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내가 사업자금으로 도와준 돈이 얼만데? 또 돈을 달라고?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라고 아버지가 대노를 하시자 오빠는 당신 같은 사람이 아빠라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냐? 라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당탕 소리가 나며 아버지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경찰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은 오빠를 잡아갔고 그 뒤로는 한동안 오빠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오빠가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오빠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엄마가 들어오기 전에는 너무도 자상한 사람이었던 오빠가 저렇게 무섭게 변하고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다니 오빠가 사람이 아닌 짐승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알아놓으셨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아버지는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파이팅 넘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던 낚시도 가지 않으시고 매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하시는 거라곤 마당에 있는 난에 물을 주시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위해 멋쩍은 농담을 해봐도 예전처럼 웃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외출하시고 집에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왜 며칠 동안 안 보이시네요? 라고 물어보자 새엄마는 낚시 가셨는데 아직 안 오시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새엄마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넘어갔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버지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봤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오빠가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고 가지도 않던 사람이 잠을 자고 가기도 하고 새엄마와 말도 안 하던 사람이 대화하는 걸 보니 오빠가 정신을 차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안 들어오신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아무래도 아버지가 이상한데? 핸드폰도 꺼져 있고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낚시하는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안 들어오기도 해. 너무 걱정하지 말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렸던 저는 고지고대로 오빠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났어도 아버지는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엄마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느낌이 안 좋아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새엄마는 놀라시며 핸드폰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 한동안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몇 시간 후 오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새엄마가 이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새엄마가 오빠를 급히 부른 것 같았습니다. 영자야 잘 들어라.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 라고 오빠가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전화기도 꺼져 있고 너무 이상해서 아버지가 가볼 만한 곳은 다 찾아봤는데 안 계시더라. 그래서 새엄마랑 오빠가 실종 신고를 한 상태이다. 우리 조금만 기다려보자. 라고 오빠가 말하는 겁니다. 새엄마는 옆에서 울고만 있고 오빠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혹시나 아버지가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아버지가 돌아오기만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를 해봐도 저희 바람은 하늘에 닿지 않았습니다.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고 난 후 저희 보호자는 오빠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새엄마가 친엄마인 줄로만 알고 잘 따랐지만 사춘기가 지나고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잘해주셨지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자꾸 들어 새엄마보다는 오빠를 더 의지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도 오빠에게 전화했고 고민이 있을 때도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빈자리가 어느새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간사하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1년, 2년 시간이 흐르자 점점 아버지에 대한 희망을 조금씩 접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좋은 대학교는 아니지만 저희 꿈을 이루어줄 만한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가 지방에 있어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대학생들 자취방은 원룸이거나 커봐야 투룸 정도였지만 자취방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24평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오로지 오빠에게 많은 의지를 했던 저는 대학교도 오빠와 상의 끝에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 동생 꼴리면 안 된다며 오빠가 전세로 잡아준 집이었습니다. 오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가끔 집에 올 때는 항상 명품 신발에 외제차를 타고 왔고 용돈을 많이 주는 오빠가 단순히 고맙기만 했습니다. 오빠가 무슨 일을 하길래 돈이 많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그저 오빠가 주는 용돈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빠와 대학교 근처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새엄마와 오빠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가 새엄마를 싫어하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실종되신 뒤로는 서로 대화도 하고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둘이 싸우는 모습을 보니 예전 생각이 나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밖으로 나가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새엄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궁시렁궁시렁거리며 오빠를 욕하려다가 제 눈치를 보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학교 진학하자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아버지 걱정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고 그저 친구들과 놀기 바빴습니다. 공부도 잘하지 않고 매일 동아리 사람들과 술만 먹었고 아파트 자취방은 어느새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다가 대학교 3학년 때 미래가 걱정되어 펜을 다시 잡기 시작했습니다. 철없게 놀았던 과거를 반성하며 매일매일 뒤늦게 수업을 따라가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을 무렵 믿을 수 없는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영자야, 네 새엄마가 도망갔다. 라고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는 흥분한 상태였고 입에 담기 힘든 말을 하며 새엄마를 욕했습니다. 새엄마가 도망갔다고? 왜 도망을 간 거지? 상황 파악이 빠르게 되지 않았습니다. 내 새엄마가 우리 집을 팔고 도망갔다고. 오빠는 말귀를 잘못 알아먹는 저에게 답답한 듯 소리를 쳤습니다. 새엄마가 집을 몰래 팔아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실종되신 후 오빠에게 더 많은 의지를 한 게 사실이지만 새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친엄마처럼 잘해줬었기 때문에 오빠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 설마 엄마가 도망갈 일이 뭐가 있어? 라고 되물었더니 오빠는 한숨을 푹 쉬더니 할 말을 아끼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방학이 되어도 갈 곳이 없게 되었고 졸업할 때까지 자취방에서만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 2학년 때 정신없이 놀았던 아이가 3, 4학년 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올라갈 성적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성적은 좋지 못했고 취업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창들은 떡하니 취직도 잘하는데 저는 이력서를 넣는 곳마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친구들이 부럽기도 하고 괜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막막했던 건 갈 곳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는 실종되었고 새엄마는 집을 팔아 도망갔고 남은 사람은 오빠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전세 계약도 다 끝나는데 나 어떡하지? 라고 풀이 죽은 목소리로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는 며칠 뒤 자취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영자야, 너 취업할 때까지 오빠 집에서 같이 살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빠와 같이 살았던 기억은 어렸을 때뿐, 성인이 되어서 같이 산다는 게 조금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오빠 차에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오빠 집을 처음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오빠가 가끔 본 집에 들르기는 했지만 정작 제가 가는 집은 처음이었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내심 속으로 오빠 집을 상상해봤습니다. 외제차의 명품으로 두른 오빠의 모습을 봐서는 분명 좋은 집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방은 어떻게 꾸밀지 고민하고 있을 때 도착했다는 소리에 차에서 내리는데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 집은 제 상상과는 다르게 빌라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었고 낡아 보이는 5층 빌라였습니다. 하필이면 맨 꼭대기층인 5층이라 짐을 낑낑대며 들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은 운동복에 나시를 입은 여자가 왔니? 라고 저를 맞이해주는 겁니다. 처음 본 사이에 반말한 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오빠 집에 모르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건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아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당황하기도 했지만 누가 봐도 오빠의 여자친구가 분명했습니다. 오빠는 아무렇지 않은 척 짐을 챙기러 몇 번 오르락내리락 하더니 한쪽 방을 손으로 가리키며 저 방이 앞으로 네가 쓸 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건물을 봤을 때 실망감을 이루 말할 수는 없었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작은 거실과 안방, 작은 방으로 이루어진 구조였습니다. 자취방보다도 훨씬 작은 규모의 집을 보니 두 가지 감정이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나는 더 좋은 집을 얻어주고 자기는 안 좋은 집에 살았구나 라는 고마운 감정과 이런 집에 살면서 외제차의 명품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지?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제 방이라는 곳에서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오빠 여자친구 같은 사람이 참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여기에 두고 이불은 세탁소에 맡겨놨으니까 좀 이따가 올 거야. 라고 말하는데 불안한 기운이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는 잠깐 놀러 온 게 아니고 오빠와 쭉 살아온 것처럼 너무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영자야, 오빠 여자친구야. 앞으로 같이 살 테니까 언니 말 잘 듣고 사이좋게 잘 지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빠 나이도 40이 넘어갔었고 결혼은 왜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는 처음 만날 때부터 반말했기 때문에 첫인상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둘이 살아도 불편할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오빠 여자친구와 같이 사려고 하니 몸서리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대학 졸업 후 백수의 몸으로 오갈 데도 없는 몸, 싫어도 이런 생활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오빠가 학원비를 내준 덕분에 전공 관련 학원에 다니며 취업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면 한 집에 살면서도 마주치는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와 학원을 가고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면 오빠와 여자친구는 출근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는 매일 진한 화장과 야한 옷을 입고 오빠와 함께 출근했습니다. 밤에 출근하고 차림새를 보니 직업이 의심이 가긴 했지만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오빠랑 나이 차이도 워낙 많이 나기도 했고 그저 빨리 이 집에서 탈출해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오빠 여자친구가 출근하기 전 밥 시켜 먹으라고 던져주는 2만 원으로 5천 원짜리 밥을 사 먹고 남은 15,000원을 장판 바닥에 몰래 숨겨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희 모습이 싫기도 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이 집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란 불편한 동거 생활이 지속하고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빠 여자친구만 집에 들어오고 출근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가 연락도 되지 않은 오빠가 걱정돼 오빠 여자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언니 오빠는 왜 전화도 꺼져 있고 집에도 안 들어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된 경험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오빠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빠 여자친구는 퉁명스럽게 학교에 들어갔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학교라는 말이 내가 알고 있는 학교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네? 학교라고요? 라고 말하자 오빠 여자친구는 귀찮은 듯 교도소에 들어갔다고 왜 말귀를 못 알아먹어? 라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고 있는 말을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할게요. 언제 말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차라리 지금 말하는 게 좋겠다. 이번 달 말까지 짐 가지고 나가줬으면 좋겠어. 네 오빠 사기로 들어가서 5년 동안 깜방에 썩어야 하고 내 돈 6천만 원까지 사기를 쳤어. 나쁜 새끼가라고 말하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갈 곳이 없는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든 안 쳤든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오빠 집인데 나가라고 말하는 오빠 여자친구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상황은 알겠는데요. 여기 우리 오빠 집이잖아요. 저 갈 데도 없어요. 나가시려면 언니가 나가세요. 라고 말하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에바라, 이 집이 왜 네 오빠 집이니? 네 오빠가 얹혀서 살고 있었거든.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 오빠 집인 줄만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오빠 여자친구 집에서 오빠와 내가 얹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존심은 있는지 이번 달까지 나갈게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는 실종되었고 새엄마는 집 팔아 도망가버리고 마지막 남은 오빠마저 교도소에 들어갔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나가기로 했는데 갈 곳이 없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장판 깊숙이 숨겨놓았던 돈을 꺼내 세어보았습니다. 오빠가 준 용돈과 오빠 여자친구가 밥 먹으라고 준 돈을 세어보니 1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집을 구할 수도 없고 해서 친구 집에 들어갈까도 생각해봤지만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공부에 도움도 될 거라는 생각으로 노량진 고시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학원비를 지원해줄 사람도 고시원비를 지원해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처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부터 전단지 아르바이트까지 돈 되는 일은 모두 하면서 사업을 병행했습니다. 오로지 취업을 목표로 밤낮으로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하늘도 무심한지 서류 면접에서부터 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자존감은 저에게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고 인생의 패배자만 남아있었습니다. 좁은 고시원에서 매일 눈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취업이 안 되지? 라는 패배감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좁은 고시원의 패배감이 정신을 지배하니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새벽 노량진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추운 겨울 새벽 4시였지만 인기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 줄 서 있는 제 또래들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는 저렇게 열심히 했는가? 라는 자책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힘들겠지? 잘 살아보려고 나처럼 발버둥 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을 굳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면접에 떨어지기 일수인 전공을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IMF 이후 공무원의 인기가 최고조로 달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막다른 길에 다다른 입장에서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잠은 5시간 정도밖에는 자지 못했지만 희망은 보였습니다. 결국 2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구급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오빠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빠가 사기를 쳐서 교도소에 갔다고는 하나 저에게는 하나뿐인 오빠였습니다. 면회를 하러 가서 이 사실을 알리자 오빠는 대견하다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발령받은 곳 근처의 원룸을 힘겹게 얻어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룸에서 출퇴근하는 게 쪽팔린 감은 없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냥 좋았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민원실이었는데 선배님들이 모두 잘해주셨기 때문에 진상 민원인이 가끔 있다는 것 빼고는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니 자연스럽게 사랑도 찾아왔습니다. 같은 직장 선배 남자였습니다. 민원실에서 결혼한 한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고 선배들이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분위기가 자주 연출되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식날 술에 취한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고백을 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던 저에게 남자친구는 새로운 둥지가 되어주었고 저는 그 둥지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자친구 프러포즈를 받고 감동의 눈물을 펑펑 흐르기도 했지만 머릿속 한쪽은 걱정이 한가득하였습니다. 남자친구는 공무원 부모님 밑에서 평범하게 자란 사람이었지만 저는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돈도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빠가 출소하기는 했었지만 얼마 뒤 또 다른 사건으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 이야기를 물어볼 때도 얼렁뚱땅 넘어갔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남자친구가 부모님을 찾아뵙자고 말하는데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실종된 사실과 그 이후 새엄마가 새 삶을 찾아 떠났고 오빠 한 명만 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새엄마가 집을 팔아 도망갔다는 이야기와 오빠가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소리를 듣더니 저를 뻔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역시 실망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아도 이런 집안과는 결혼하기 싫을 게 뻔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단단히 먹고 말한지라 남자친구의 반응을 보고 상황을 대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집안이 너무 별 볼 일 없지? 정말 미안해라고 시무룩하게 말하자 남편은 저를 꽉 안아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집안이 아니고 당신 자체야 라고 말하는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아버지 실종에 관해서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친구 중에 경찰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경찰 친구가 있어 그 친구에게 부탁하면 자세하게 수사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아마 실종 신고만 하고 수사를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남자친구가 너무 듬직해 보였습니다.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와 몇 가지 인적사항을 남자친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가 충격적인 소리를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빠와 새엄마가 실종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도무지 이해 가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경찰 친구에게 몇 번을 되물어봤지만 실종 신고는 확실히 안 되어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자친구의 경찰 친구를 찾아가
제가 직접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경찰 친구가 전해온 소식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경기도에 있는 정신병원에 계신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남자친구와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를 보기 위해 달려갔지만 직계가족이란 서류가 필요하단 말에 근처 동사무소로 발길을 돌려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 면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산만했던 등치는 온데간데 없고 앙상한 몸으로 힘없이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만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왜 여기 계세요라고 울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처음 본 듯한 얼굴로 그저 멍하니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명자예요. 못 알아보시겠어요? 라고 재차 물어봐도 아버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너무도 변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 가슴을 아려오게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 눈가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눈물의 의미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담당 의사와 면담을 했습니다. 도대체 멀쩡했던 아버지가 왜 여기 계신지 궁금해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병명은 부정망상이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학 용어를 모르니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하니 의사는 의처증이라고 귀찮은 듯 말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 병명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봐왔던 아버지와 새엄마의 사이는 그 어느 부부보다 좋았는데 아버지가 의처증이라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하자 의사는 입원할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 입원하실 때 상황이 심각하셨네요. 의처증으로 어머님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셨네요? 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도대체 내가 몰랐던 아버지와 새엄마의 비밀이 있기라도 한 건지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옆에 남자친구가 의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병원에는 스스로 혼자 오신 건가요? 라는 질문에 의사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제로 입원하셨네요. 김순애님과 정민철님이 직계 가족이시죠? 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새엄마와 오빠였습니다. 이 두 분이 동의하셔서 강제 입원하셨네요. 라고 말하며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사 말을 들어보니 입원했던 시기와 아버지가 실종된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있는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오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있어? 오빠가 동의했다는데 사실이야? 라고 말하자 오빠는 흠칫하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한숨만 푹 쉬었습니다. 짧은 면회 시간 동안 오빠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면회를 신청했지만 오빠가 면회를 거부해 더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씩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을 못하셨지만 처음보다는 한결 나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무엇보다 남자친구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버님 모시고 살자. 라고 말하는데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퇴원시키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모실 수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상태여서 작은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휴직계를 내고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부터 결혼하면 잠깐 쉬려고 했었는데 그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습니다. 아버지와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극진한 보살핌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버지가 힘들게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힘겹게 한자 입을 떼시는데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정확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새엄마와 내 오빠가 날 강제로 입원시켰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동의를 한 건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너무 억울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명자야 은행을 가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불길한 기운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두 은행을 갔습니다. 아버지의 통장을 재발급해 확인해 본 결과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통장을 보고 또 보시더니 20억이 사라졌다고 오열하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건 자동화 기기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새엄마 통장으로 오빠 통장으로 똑같이 이체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퍼즐이 한 개씩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새엄마와 오빠가 짜고 정신이 멀쩡한 아버지를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돈을 빼돌렸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상태가 안 좋으신 아버지에게 새엄마가 집을 팔아 도망갔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대충 둘러댔는데 아버지는 매일 집에 가자는 소리를 했습니다. 미룰 수도 없고 거짓말할 수도 없어서 아버지 새엄마가 집 팔아 도망갔어요. 라고 솔직히 털어놓으자 아버지는 본인의 가슴을 툭툭 치시더니 내가 미쳤지, 그냥 게임에 속아서 명의를 그년으로 해놨어. 내가 멍청한 놈이지. 라고 한탄을 연신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애딸린 이혼남에게 시집온 새엄마가 정말 고마워 집을 새엄마 명의로 돌려놨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병명을 진단한 의사가 새엄마 지인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도 새엄마를 통해 몇 번 본 사람이 의사였고 그 사람이 진단을 내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새엄마고 오빠고 모두 천벌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공소시효도 이미 지나갔고 불법으로 입원을 시킨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처음 부정망상으로 진단한 의사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밝히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인 덕분에 의료 기록을 살펴봤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불법적인 요소를 찾을 수 없다는 답변에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사소송도 하려고 변호사를 찾아봤지만 10년이 이미 지난 사건이라 가망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남자친구와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복수를 하기 위해 몰두했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시간은 아무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정말 거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마음이 아물기까지는 너무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건강이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결혼 후 1년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지만 직장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꽤 오랜 시간 있었는데 대장 노릇하시면서 친구분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계십니다. 중간에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새 식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우리 가족은 매주 아버지를 찾아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아하시는 산책도 자주 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오신 것만으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웃음을 다시 찾았다는 사실이 자식으로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빠는 출소 후 3년 전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오빠라고 눈물이 나긴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셔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조용히 장례를 치르고 납골당에 잘 모셨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행복이라는 기준은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족과 함께 있을 때 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되지 않아 아버지를 못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예전처럼 아버지를 찾아뵙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